169쪽에 1번 토지상환 채권이 나옵니다.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도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채권인데요.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채권은 채권인데 토지로 갚아주는 그런 채권을 얘기하죠. 토지로 상환하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토지나 건축물,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하나값에 해당하는 채권인데요. 줄여서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 쓰는 건데, 지금 수용 사용 방식에서 돈 때문에 고생한다 그랬잖아. 시행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곳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줄 때는 원래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 대신에 이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 채권 산 사람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게 되면 요거 발행하는 것만큼 현금이 제락되잖아. 환제세를 이럴 필요 없어요. 수용사용 방식에서. 일단 두 가지 여기 나오는 고유 특성. 이 발행할 때 매수세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 발행할 수 있는지, 일부만 위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 요거부터 하셔야 되죠. 전부는 안 된다. 일부만이다. 왜 전부는 안 되느냐? 환지랑 똑같아서.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 보상대금으로 요거를 주면서 이자에게 나중에 토지하면서 다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만 받아가잖아요. 수용은 일반인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부만이야. 그래서 이 일부라는 게 발행 규모가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전체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왜 2분의 1이냐? 최소 반은, 조성되는 거죠. 최소 반은 일반인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토지나 건물 하나값에 대한 큰 채권이기 때문에 마치 주택부상, 주택상환사채, 주택 하나 받는 채권처럼 이런 큰 채권은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인이 이거 발행했다가 나중에 이거 갚아주지 못할까 봐 민간시에 대한 차별. 또 하나는 김영식. 이런 큰 채권인데 채권 소유자 이름이 채권 원부에 표시가 돼야 되는. 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 등기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같은 채권이 이거 하나값에 대한 큰 채권인데 소유자 이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제일 좋게. 큰 채권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양가일반 토지상환 채권.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죠.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념이고요. 이때 발행 규모가, 그 아래 발행 규모가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라는 거. 민간에 대한 차별이 있잖아요, 이번에. 민간 시행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인은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인.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민간인이 포인트야. 민간인. 이걸 공공으로 바꿔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행 절차에서는 반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김영식 증권이다 보니까 양가로 3번에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할 때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라. 원부에 기재해 줄 걸. 채권 원부가 있어요. 거기 소유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가 채권 원부에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부에 기재해 줄 걸 요청하라.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자체 기재를 안 되면, 채권 자체 기재가 안 돼도 원부에 바뀌면은 이전은 하는데, 채권에 기재를 안 하면 이전은 했는데 대항하지 못할 뿐이죠.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선수금 봅시다. 2번의 선수금 제도. 먼저 선 받을 수, 먼저 받는 돈 역시
나중에 완성된 것을 파는 게 보통이지만 완성되기 전에 미리 팔고 산 사람이 그 돈을 먼저 내면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역시 수용상에서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죠. 시행자는 조성토지가 됐든 원형지가 됐든 조성토지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하는데 그죠? 두 땅 다. 이 방식에서 나오는 두 땅 다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는 돈이 선수금이에요. 양가로 이번에 선수금을 미리 받고자 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 다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아닙니까? 응? 자, 이제 원형지가 나오고 있죠. 원형지. 특수한 땅인 원형지. 이건 아무나 못 받아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누가 받는지부터 보세요. 3번의 방가로 1번. 시행자는 두 번째 줄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역시 원형지 같은 특수한 땅 공급할 때도 해도 되는지 지정권자 승인을 미리 받아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받아요. 누가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느냐. 박스에 1번 국가지자체 받고요. 2번에 공공기관 받고 3번에 지방공사.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 주로 공공이 이 좋은 땅 받으려고 만든 제도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공만 받을 수 있지 민간은 아예 못 받는다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민간이 받을 수 있는 길도 살짝 열어놨어요. 조금 열어놨어요. 4번, 5번. 국가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이렇게 공개 모집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머리가 아주 좋거나 5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지로 직접 사용할 정도로 학교나 공장 지을 정도로 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못 받아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이자가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원형지 면적 제한도 들어가요.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내로 한정한다. 좀 작은 기준 중에 하나인 3분의 1 이하. 조성토지가 주가 돼야지. 원형지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매각 제한이라는 것도 여기만 걸리는 거예요. 매각 제한이. 양가리 이번에 원형지 매각 제한. 이 좋은 거 받자마자 시세 차익 생긴다라고 해서 팔면 안 된다. 원래 원형지 그 공급 계획대로 써라. 원형지 매각 제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형지 개발자는 했는데 국가지자체는 제외한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형지 매각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국가지자체는 빼고 나머지 행정청은 그냥 바로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각 제한 안 걸리니까. 여러분 행정청이 특히 어떤 거 제한을 받는 거 보셨나? 제한하기만 하지 제한받은 거 되게 싫어하죠? 행정청이 이렇게 약해서 그냥 자기네들은 안 받고 국가지자체 제외한다라는 거. 나머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영위정하는 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영위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 영위정하는 기간도 구체로 가로 속에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지자체는 안 걸린다라는 거. 나머지가 매각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원형지께서 선정 기준 중에 먼저 선정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선정 방법은 항상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 경제 입찰로 공급하느냐, 경제 입찰로 공급하느냐, 아니면 반대인 수익으로 주느냐. 항상 이거를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 경제 입찰은 가장 공정해요. 왜? 입찰에 경쟁적으로 누구나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고 경쟁적으로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방법입니다. 물론 경제 입찰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 최고가로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그자에게 공급을 하거든요. 어쨌든 공정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에게 줄 때는 경제 입찰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법을 정하는 원리가.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줄 때는 경제임차로 공정하니까. 반면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하는데 수의, 따를 숫자라고 했죠. 뜻의자, 합의할 때 뜻의자입니다. 어떤 상대방과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요거는 성질상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자가 수의계약이니까. 만약에 일반인에게 줘야 되는 것을 경제임찰로 안 하고 그들 중에서 누구 만나서 따로 수의계약 체결했다. 불법이야, 다 불법. 우리 수의계약은 법에서 정해진 경우만 가능해요. 근데 법에서 정하는 원리가 애초에 성질상 일반인에게 줄 수 없는 거. 일반인에게 주는 것은 경제임찰로 줘야 된다니까요. 성질상 일반인에게 줄 수 없는 거. 오히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거. 그런 것만 수의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논리라면은 요거를 할 때 지금 원형지를 묻고 있는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원칙이 뭐가 돼야 됩니까? 원칙이 수의계약이 돼야 되죠. 원형지는 애초에 누구나 아무나 못 받아요. 그자와 수의계약. 성질이 이렇게 되죠. 예외적으로 경제입찰이 돼야 돼. 예외적으로 경제입찰이 돼야 돼. 그럼 이런 구조라면은 원형지라면은 경제입찰로 주는 경우를 딱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조성토지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이 구조가 원칙이 경쟁입찰로 되겠죠.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경제입찰로 한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경제입찰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고요. 여기서는 하나 더 추첨해야 할 수 있는 예외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 중에서 할 수 있다 중에서 추첨으로 하는 경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식의 공부가 필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든 수의계약은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다 돼. 근데 여기 이제 추첨하는 경우는 일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추첨하는 경우를 보시면은 특정인에게 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특정인에게 줘야 되는 다 여기거든. 일반에게 주는 건데 경제입찰로 하는 게 부적합한 경우. 주로 서민용 토지 4가지. 서민용 토지라면 서민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경제입찰로 맡기게 되면은 평등할지 몰라도 사실상 평등이 아니에요. 경제입찰이 공정하다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공정한 거예요. 실질적 평등 따지는 데서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서민들이 다 달려들어서 경제입찰 하는데 결국 누구만 받아가요? 최고가로 써낸 사람만 다 받아간다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은 돈 없이 취득을 못해. 그래서 경제입찰로 맡기지 않고 가격을 고정해 놓는 거예요. 최고가를. 시행자가 고정을 해놔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 달려들어오게 되면 이들 중에서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추첨을 하면 서민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잖아. 일반에게 주는 건데 그런 서민용. 요거는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거 9가지. 이런 구조로 보셔야 돼. 요걸 먼저 합니다. 자, 4번의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이라면 반거래벌의 선정 방법.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원칙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 요거 하나만 경제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원형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아무에게나 안 주죠, 그죠? 특정인과 계약해서 준다 그랬잖아? 국가지자체에 만약에 줘야 될 원형지라면 그자와 수의계약.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지방공사와 수의계약. 공무에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일반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 선정된 자에게만 줘야 되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면 용도가 학교나 공장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지 시행자가 정하는 용도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거를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돼 있지 사용하는 자 중에서는 누구만 쓴다라는 얘기는 유일하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일반에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시행자가 원형지를 학교 용지로 공급을 하면서 누구나 짓고 싶은 사람 여기 달려들라 그 얘기예요. 그 대신 그걸 취득하게 되면 학교 용지로 공급했으니까 학교를 줘야 되겠지. 그때 용도가 측정될 뿐이지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그자와 수익이 경제입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
그리고 요거 하나만 경제입찰이고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은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모든 경제입찰에 다 붙어 있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경제입찰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최소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 최소 2번 했다라면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3번, 4번, 5번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2번 이상 유찰되면은 그 다음에는 특정인과 수익계약으로 넘겨줘도 된다는 거지. 2번이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에? 자, 공급 가격이 또 나와. 여기 보세요. 이 공급 가격도 귀찮지만 달라. 여기에서 이 땅과 이 땅, 환지에서 조성되는 땅 달라요. 성질대로 보시면 돼요. 성질대로. 셋 다 감정평가는 다 합니다.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감정평가는 다 해. 그런데 조성토지라면 이따 보시면 일반해 주는 곳이라 그냥 감정가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비 들어가고 감정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원형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지는 아무나 못 받는다. 받을 사람이 한정돼 있고 시행자가 그자와 하나하나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원형지에 대한 공급가격은 두 계약 당사자가 줄 시행자와 원형지를 받아 개발할 원형지 개발자 두 사람이 계약 체결할 때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계약 체결할 때 공급가를 두 사람이 협의한다고. 왜? 계약 당사자니까. 아무나 못 받기는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럼 환지에서 이따 보시면 조성토지는 제가 환지에서는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환지 방식 성격상 특징이라고 했죠. 시행자가 정하는 거야. 누구랑 협의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감정평가를 한 상태에서 그 평가액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시행자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여기는 시행자가 결정해요. 여기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해요. 여기는 감정가로 해요. 지금 원형지가 나왔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으면 그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가 아니잖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 뿐으로 기준으로 해서 결국 두 당사자의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라고요. 원형지는 원형지 성격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형지 끝났고 4번에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 이거는 수용상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시행자는 공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입니다. 자, 우리 필요한 땅이 그냥 수용당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집이 있었는데 집에 살고 있던 집이 수용당했어요. 그럼 살 곳이 없어졌죠? 그게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단순 보상비로는 안 되죠. 살 곳 이주 대책까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성토지 나옵니다. 조성토지 등 아까는 원형지 이게 주된 땅인 조성토지 뭐 공급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아, 이거는 뭐 공급계획은 여기 다 나오는 얘기고 원형지든 조성토지든 공급계획은 다 나와요. 수용 상황에서는. 요거를 시행자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고요.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3번의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중에서 방가로 2번 경쟁입찰로 하는 원칙, 방가로 2번, 3번 예외적 경우. 원칙은 1번. 경제입찰 방법에 따른다. 경제입찰로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은 3번과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아래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선에서 보통은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추첨 중에서는 이제 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도 조금 있고요. 자, 먼저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봅시다.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좀 있다가 이건 좀 있다고 일단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4가지가 다 그냥 대상만 나와 있지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수익계약은 아니라고. 일반에게 주는 건데 이게 서민용 토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라고 했잖아. 서민용. 자, 1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할 땅이라 서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부서 국민주택 규모라면 전용면적 85 이하를 얘기하잖아. 이런 땅은 추첨의 방법으로 준다면은 공급가를 낮춰놓고 고정가를 낮춰놓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잖아. 근데 지금 아까 다만이요. 다만 한번 위에 것이 바로 이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 있거든요. 다만 공공시행자가 아래 1번 토지 중에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문제를 공급할 때 그때는 추첨으로 하여야 한다가 특징이라고. 이건 따로 있어야 돼. 따로. 보통은 할 수 있는데 이건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든 임대주택 건설 용지든 보통은 할 수 있다라고요. 부추첨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임대주택 건설 용지와 관련돼 있지만 공공시행자가 한다라면은 의무적으로 추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라는 겁니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 용지에서는 만약에 추첨 방법으로 안 하고 경제임찰로 시켜갖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임대주택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해주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민간시행자가 부담시킬 수는 없고 공공시행자가 그런 임대주택 건설주로 공급한다면 공공시행자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의무적으로 추첨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다시 예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잖아. 자,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이게 주택법에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가 공공택지거든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니까 그렇지 않은 민간택지보다는 좀 더 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택지니까. 3번에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330제곱미터라면 100평 정도가 됩니다. 100평.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추첨법으로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330 이하 100평. 공장 용지는 서민들이 내 직장 마련이라고 했잖아. 공장은 서민들이 설치하는 거 같은데 서민들이 내 직장 마련을 위해서. 공장 유치하려고. 공장에 안 들어온다 그럴 때 요거를 추천 방법으로 아주 그때는 뭐 가격은 뭐 아주 뭐 거의 최저가로 정하겠지 그냥 돈 안 들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땅 거의 거저 줄 테니까 와서 공장 짓고서 한번 운영해 봐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추첨으로. 그래서 공장 유치하게 되면 서민들이 거기 취업해서 그죠? 좋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공장 유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아래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시행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태를 공급할 수 있다. 고조할 수 있다는데 참 내용 많아요. 한 10가지가 되나 이게? 6-2, 3까지 있으니까 딱 10가지. 아이고 11가지나 되나? 꽤 많네. 그런데 이게 지문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쉽단 말이에요. 지문 읽어보는 순간에 개념상 누구에게만 준다라는 게 다 전제가 돼 있어. 그자와 수의계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1번 학교용지나 공공시설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이 말이 전제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됐든 무슨 용지가 됐든 지금 여기 전제는 공공시설 용지라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런 땅을 일반에게 못 주니까 누구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그 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 자,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정해진 자, 이 자에게 준다. 그 자와 수의계약이죠. 아까 원형지에서 학교랑 또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원형지에서 학교는 예를 들어 사립학교 같은 거 아무에나 줄 수 있잖아. 근데 여기 학교라면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걸 전제로 하니까 국공립학교. 예를 들어 국립학교 지을 땅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국가에게만 줘야 국가가 그걸 취득해서 거기다 국립학교를 짓지. 공립학교 지을 땅이면 지자체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전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여러분들 낯빛이 좀 더 어두운 것 같은데 그냥 다 보시면 해석이 다 되는데 뭘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봐 그냥 다 보면 다 되지. 이 보세요. 자, 1-2 임대세 건설 용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주느냐? 공공이 50%를 초과해 주지 않은 부동산 투자에게 준다.
일반인 안 나와 있잖아. 여기서는 공공이 50%를 초과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준다. 그럼 그자와 수익이익이잖아. 법적으로 이자액이 정해졌으니까. 2번의 실식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존치 않은 시설물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라면 유지 관리에 필요한 땅이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유지 관리할 자에게 줘야 된다 그랬잖아. 성격상. 법적으로 뭐뭐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줘야 돼요. 뭐뭐에 필요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거는 범죄행위야, 범죄행위.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봤는데 문화재가 남았다. 문화재를 손대지 않고 전치시켜놨어요. 도시개발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 더 올 수 있겠네? 관리사무소를 줘야 돼. 그럼 관리사무소를 지으려면 그 지을 땅은 관리사무소 운영할 자에게 줘야지. 짓고서 거기다 쓰지.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3번의 공토법에 따라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구역 안의 토지 조성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한다. 우리 수용할 때 협의 취득부터 먼저 해보고 협의가 안 될 때 재결에 따른 취득 좁은 의미의 수용을 전개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협의 취득을 장려하고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행자를 협의를 하는 자와 끝까지 우리는 수용당한 자가 아니고 협의 취득에 응한 자, 협의에 응하여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라면 그 자에게 다른 땅을 수익이익으로 줄 테니까 협의에 응하라. 어쨌든 받을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4번의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토지를 상환한대요. 그러면 상환하는 토지죠? 상환하는 토지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상환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누구 찾아가서 줘야 돼? 채권자에게 줘야 상환이 되지. 자, 현금을 만약에 갚는다. 여긴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현금을 누구에게 가서 갚으라고, 채권자에게 갚으라고 신부름 보냈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서 줘야 돼? 그 채권자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가서 그냥 갖다 주고 오면 안 되잖아.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 상환하는 토지라면, 상환하는 것이니까 채권자에게 줘야 상환이 되죠? 그 자에게 그자가 주면서 수익이 가라는 얘기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적어서 다 읽어봐야 되겠네, 다. 그냥 보면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5번의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면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대요. 너무 낮으면 경제입찰 나봐도 누구도 받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땅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죠? 그자와 수익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땅 소유주에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6번의 공공시행자가 결국 누구에게 주느냐? 맨 끝에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준다. 그자와 수익액 아닙니까? 6-1은 이제 기간 지나갔고 6-3은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준다. 개발을 대행하는 땅에만.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줘야 그자가 그 땅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그자에게 준다. 그자와 수익액 다 정해져 있어 지금. 7번의 경제임찰 또는 추첨 결과 2회 이상 유찰이 됐다. 이 일반에 주는 것은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이렇게 하는 건 다 똑같이 붙어있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자, 4번의 조성투지의 가격, 공급가격이 나오는데 1번처럼 조성투지의 가격은 감정가로 한다잖아. 아까 원형지랑 다르잖아. 이건 일반에 주는 거 감정가로 그대로 한답니다. 감정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보다 싸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살짝 구별만 해주시면 넘겨보세요. 방거로 3번에. 공급가를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야.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싸게 줄 수가 있거든요. 왜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땅이길래? 공익에 필요한 땅이거나 서민용인 이런 땅이니까 싸게 주려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되 몇몇 가지 주의할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느낌 잡으시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어느 때냐? 시행자는 학교 부지
학교 부지라면 공공목적 아닙니까? 공공목적이 강하죠. 공익성이 강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기타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도 이주단지가 공익목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아주 싸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또 땅이 나머지 더 있느냐? 공공청사부지 뻔하죠. 그런데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은 다만해서 두 번째 줄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정한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전에서 이걸 바꿔서 낸 적 있잖아. 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유료시설은 제외라는 거예요. 무료로 무료시설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요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민간 자본이 투자해서 짓는 경우 많아요. 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또 유료시설을 뭐 잘만 저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 저럴 뛰고 막 일부러 내고 찾아오거든. 장사 잘 된다고 봐서. 지금도 많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유료로 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이익 보는데 왜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까? 무료 시설로 운영되는 것만 전제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공장. 이것도 일정 요건 갖춰야 되지만 임대주택 서민용, 구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서민용. 5-가 특이한데 호텔업 시설 지을 때야. 호텔업 시설 부지. 이게 왜 특이하냐? 호텔업 시설이면 공공목적도 아니고 서민용도 아닌데 호텔 지을 땅인데 다만 공공시행자가 200실 이상 객실 갖춘 호텔 부지로 공급하는 걸 한정한다. 이 말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민간 시행자가 공급할 때 아니고 공공시행자가 200실 이상이면 대형 호텔이거든요. 이렇게 공급할 때만.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자기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호텔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 텐데. 누가 지으려고 합니까? 행사하는 동안에만 외국인들 싹 몰려오고 싹 행사기간 지나면은 안 오는데. 안 지으려고 해. 짓는 거 유도하려고.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이런 부담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 공공시행자가 사업하면서 대형 호텔 지을 걸 전제로 해서 감정가액을 줄 수 있다는 거. 말이 감정가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땅 제공하는 거지 무료로 거의. 그러면 지을 사람 입장에서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그죠? 경치 그럼에도 괜찮은데 입지 요건 좋은 데라면 딱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유도하려고. 이런 시설을 갖췄을 때만.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 끝났고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들어갑니다. 환지 계획부터. 자, 먼저 1번에 환지 방식은 요 세 가지죠.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먼저 환지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시행자가. 자, 시행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환지 계획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지 설계부터 나와요. 환지 설계부터. 자, 우리 땅과 땅을 바꿔주는 게 무조건 환지고라서 환지 계획 세울 때는 종전의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앞으로 환지로 조성해서 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정하죠. 종전의 땅에서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환지 설계가 나와 있죠. 환지 설계는 이 환지를 어디다 만들지 설계하는 부분이에요. 꼭 그 위치에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평가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지를 어디다 만들지 설계하는 건 내용 당연히 들어가는데 2번이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입니다. 자, 우리 1-1 필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2-1 필지를 앞으로 환지로 개발해서 주겠다. 1-2 필지는 앞으로 2-2 필지를 환지로 개발해 주겠다. 1-3 필지는 2-3 필지를 앞으로 개발해서 주겠다. 요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얘기하거든요. 종전에 대해서 주는 땅 환지 명세. 이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라는 거예요. 필지 대 필지로.
그런데 이 환지 계획은 항상 정비법과 비교를 해보시면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과 비슷해요. 관리 처분 계획과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주로 건물 줄 때 쓰는 것이라 환지라는 말을 안 써서, 사실 환지 계획은 환지 누구에게 줄지 주는 게 처분이잖아. 환지 처분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환지 계획이. 그쪽에서는 관리 처분, 잘 관리해서 누구에게 처분할지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는 땅만 주고 거긴 건물도 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비슷한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여기는 필지별로, 그쪽에서는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한다는 이 기본적인 차이지만 돼. 그 차이 때문에 나중에 정비사업 체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라면 분양 대상자는 사람별로 작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거를 A가 세 땅을 가지고 있다. A가 대상자라면 사람별로 작성한다는 얘기는, A가 세 땅 가지고 있을 때 이 종전의 땅을 다 평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종전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이 가치와 비슷한 땅 하나를 줘도 상관없어. 사람별로 준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걸 필지별로 준다면, 이 사람이 세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세 필지를 받는 거죠. 필지별로 작성한다는 얘기는. 필지별로 작성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땅과 땅을 바꾸는 게 환지니까 여긴 필지별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대상자고, 분양 대상자는 이제 분양 신청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긴 신청 필요 없지. 이런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여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다른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쉬었기 때문에 제가 3주 더 한다고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저번 주 쉴 때는 몰랐죠? 좋았죠 그때는. 아이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뭐. 없어지기 전에 평가를 해야 돼.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 평가하니까 1억 2천 나오다. 다 봤던 거 아닙니까? 1억 나왔어요. 8천 나왔어요. 평가. 앞으로 줄 땅도 평가는 해요. 비슷한 가치로 주는데 뭐 적정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거 다 1억이 나왔다 칩시다. 근데 이건 제가 추산액이라 그랬잖아. 앞으로 만들어질 땅이라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뭐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변동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변동이 없었다 치고 그대로 이 가격으로 나중에도 됐다 합시다. 그럼 환지 처분할 때 이 땅을 그대로 환지로 주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1억 2천짜리 땅을 제공한 사람에게 1억짜리 땅을 나중에 환지로 지금 환지 처분할 때, 이 환지 처분 줄 때, 이거 줄 때 얘기라고 주게 되면은 요 사람은 2천만 원 손실이 생겼죠? 그대로죠? 요거는 2천만 원 이익이 생기잖아. 요거를 시행자가 이 환지를 줄 때 이 사람이 입은 손실 2천만 원을 청산금으로 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환지 줄 때 동시에 줍니다. 이게 청산금 교부라는 거예요. 청산할 거 없어요. 이것은 이 땅을 줌과 동시에 이 사람이 이익 2천만 원을 징수해 와야 돼. 이게 청산금 징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청산금 2천만 원 교부받을 게 있다. 이 땅은 청산금 2천만 원 징수 당하겠다. 이것이 각 필지별로 된 청산금 결정이고 청산금 명세인데, 요거는 환지기 내용이 아닌 예로서 제가 얘기를 드는 거예요. 청산금 명세는 없잖아. 여기 없잖아. 왜? 나중에 공사 끝나고 지금 환지 줄 때 얘기를 하니까, 줄 때 얘기. 그래서 청산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청산은 환지를 주고 나서 모자라 남는 게 청산으로 하는 것이라. 그래서 환지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요것과 구별하셔야 될 게 청산금 명세가 없다는 거예요. 청산금 결정이 없어요. 구별하셔야 될 게 3번에 필지별과 권리에 대한 청산 대상 토지. 청산금은 없어도 청산금은 없어도 청산 대상 토지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4필지가 있는데 이게 7천으로 평가받았다 치고 여기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줄 땅을 안 정했어요. 요거를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요.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이 땅은 미리 청산해 주면 돼. 이게 청산 대상 토지예요.
이게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아까랑 다른 얘기죠. 청산금이 아니고 청산 대상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아까 이거는 청산금 명세는 환지 받을 때 모자라고 남는 걸 청산해 주는 건데 이거는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 땅은 통째로 미리 청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도 보시면 나중에도 보시면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이 다 거기다 예외가 이거예요. 이건 미리 청산할 수 있거든. 환지에 대한 공사 기다릴 필요 없이. 이건 있죠. 이건 있죠. 그 다음에 4번이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예요. 자, 먼저 보류지부터 합니다. 자, 우리 공사 끝나고 2-5필지는 남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종전의 땅이 없는 케이스예요. 이걸 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제가 아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은 무슨 땅이 있다 그랬어요? 환지 아니면 보류지. 이게 환지고 환지가 아닌 나머지가 다 보류지가 되는 거. 보류된 땅. 여기 없으니까 줄 땅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지을 땅이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면 안 되죠. 환지로 안 주고 남겨놨다가 마을회관 짓고 마을 사람들이 써야 되거든. 이게 보류지다. 환지하는 걸 다 보류지라 그래요. 그래서 보류지는 이따 보시면 보류지를 환지계에서 정하면서 이 보류지는 누가 가진다. 이건 누구 소유로 한다.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갖게 돼 있어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류지 중에서 따로 채비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류지 중에 한 종류가 채비지. 대체할 채자, 비용비자, 비용을 대체하는 땅, 비용을 대체하는 땅.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을 땅으로 대신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업 참여할 때 현금으로 비용을 냅니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환지에서는 비용도 다 땅으로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의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종전의 땅에 대해서 만약에 채비지로 비용으로 이 정도 땅을 정했다. 그럼 이거를 떼서 시행자에게 주는 거지. 비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시행자가 가져가죠. 항상 비용은 이건 환지에서 정한 자가. 그중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시행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환지 받고 모자라고 남는 건 현금으로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비지예요. 명세 들어가겠지. 그 다음 5번에 입체한지를 계획할 때는 입체한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입체한지 건축의 명세 및 공급 방법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입체한지 할 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입체한지라는 건 뭐냐? 입체환지라는 것은 환지 말 앞에 환지라는 말 앞에 입체가 붙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준다 하면 주는 땅 환지, 땅 이걸 평면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평평한 땅을 주네. 이게 평면환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해서 보통 환지가. 그런데 환지가 부족할 때 입체환지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 지어서 땅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지를 쭉 세워보니까 종전의 땅이 100필지가 나왔는데 종전의 땅이 100필지가 나왔는데 줄 땅인 환지를 계산해 보니까 80필지밖에 안 나와요. 드문 케이스지만 보류지를 너무 많이 빼내서 이게 적게 됐을 때 하는 특별한 경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성된 환지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20필지 땅에 대해서는 받을 땅이 없죠. 줄 땅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 땅이 부족해서 구분 건축물 지어서 건축의 일부와 그 대지 지분을 주는 거 요거를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평평한 땅 평면환지, 땅 대신에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거 입체적이다 입체환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이 입체환지인데 입체환지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지. 이게 환지의 내용입니다. 그 아래 작성 기준 일단 쉽시다. 여기까지 하고